블라디미르 푸틴은 세계를 얼어붙게 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인질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말을 움직이는 순간 그의 공급망이 하나씩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보로시스크까지 모든 항구가 이제 거대한 선박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항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만 해역에서 중국 해안으로 수억 달러 상당의 액화 천연가스와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갇혀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은 이제 녹슨 고철 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철도에서의 연료 운송이 전략적 병목 지점에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의 트럭 경로는 국경에서 금속 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유명한 물류 에너지 다리는 오늘날 유럽, 중국, 인도의 공동 행동에 의해 폐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패권의 붕괴는 무작위적인 쇠퇴가 아니라 서방의 체계적인 법적 압박과 동방의 실용적인 배신이 결합된 해체 작전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파괴하고 싶다면 먼저 그 나라의 대표 기업을 공격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이 대표 기업은 가즈프롬과 루코일입니다. 이 회사들은 단순히 석유와 가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사들은 단순히 연료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전체 철도망, 유조선 함대, 그리고 국경을 통제합니다. 유럽연합은 완전한 포기 전략을 공식화하기 위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수입은 2026년 말까지 종료될 것입니다. 파이프라인 가스는 2027년 9월 30일에 완전히 차단될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가즈프롬의 수십 년간의 지배에 대한 최후의 타격입니다. 가즈프롬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40%에서 13%로 그리고 결국에는 제로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유럽 시장은 이제 모스크백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파괴는 러시아를 세계와 연결하는 거대한 모세혈관, 즉 물류 통로의 점진적인 차단에 있습니다. 푸틴이 대체 경로라고 부르는 그 경로들이 어떻게 함정 지역으로 변했는지 기술적으로 살펴봅시다. 러시아의 서방으로 가는 두 주요 관문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발트해, 우스트루가 항구가 현재 기술적 마비를 겪고 있습니다. 이 수역은 보통 매일 수십 대의 아프라막스와 스웨즈막스 유조선이 드나들던 곳이었으나 이제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국제 수역에서 국기를 달 수 없는 섀도우 플릿 유조선들이 정체된 대기 구역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흑해 경로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노보로시스크 항구를 떠나는 유조선들은 물리적 공격의 위협뿐만 아니라 해협 체제의 기술적 제한과 서방 구매자들에 의해 유독성으로 선언된 화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대칭 공격은 항구와 선박 모두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원유는 이들 항구에서 저장 용량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선박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생산 현장의 밸브를 물리적으로 닫아야 하며 이는 시베리아의 유정이 얼어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틴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바이칼 아무르 철도 노선은 현재 물류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여유 탱커와 탱크차들이 동쪽으로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러시아 철도 기관사의 30%가 서방의 부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얻을 수 없어 운행 중단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기차가 선로에 멈춰 서면 전선으로 향하는 연료와 중국으로 향하는 원유가 광활한 스텝에서 얼어붙습니다. 이것은 지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체계적인 셧다운입니다. 도로 운송에서는 그레이 루트로 알려진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 교차로가 완전한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러시아를 떠나는 트럭 후송대는 제재 통제가 강화되면서 조지아와 카자흐스탄 국경에서 몇 주째 줄을 서고 있습니다. 러시아 트럭은 이미 유럽 세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 비용은 3배로 증가했습니다. 부품을 찾지 못한 트럭들은 기존 차량을 분해하여 계속 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트럭이 돌아오고 기차가 운행되고 배가 항구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도를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혼잡한 경로와 끝없는 대기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극적인 붕괴는 아시아 경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푸틴은 서방이 우리를 원하지 않으면 동쪽에 팔겠다. 중국과 인도는 우리의 친구이며 그들이 사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선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숫자들은 이 선전이 무너졌다고 외치고 있다. 오픈소스 정보 데이터와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량이 지난 5년 동안 처음으로 2025년에 감소했습니다. 베이징의 러시아 수출은 연간 기준으로 9.9% 감소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자로서뿐만 아니라 무역 파트너로서의 매력을 잃었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시베리아의 흰 파이프라인이 중국에서 최대 용량으로 운영되더라도 유럽에서 잃은 물량의 10%만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술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 파이프라인의 가격을 러시아 생산 비용의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를 보낼 방법을 찾더라도 그 길 끝에는 친구가 아니라 무력함을 현금으로 바꾸는 강경한 거래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무역업자들은 러시아가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원유의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지만 지불은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재앙은 인도 측에 있습니다. 인도 정유소들도 미국의 압력으로 러시아 원유 화물 수입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이 상황은 물류 재앙을 촉발했습니다. 미국이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에 부과한 2차 제재로 인해 바다에 유령 선단이 떠돌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유로 가득 찬 최소 12척의 대형 유조선이 몇 주째 오만 해안에 정박해 있습니다. 일부는 중국 해안에서도 대기 중입니다. 총 3,500만 배럴의 석유가 바다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석유는 팔리지 못하는 걸까요? 미국의 새로운 제재가 은행들을 겁먹게 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정유소들은 이 석유를 구매하면 미국이 우리도 블랙리스트에 올릴까봐 두려워하며 지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배럴당 최대 30달러의 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는 가격을 더 낮추지 않으면 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거지의 위치에 놓였습니다. 상품은 있지만 구매자가 없습니다. 구매자는 있지만 돈을 이체할 수 없습니다. 돈을 송금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금액은 너무 낮아서 생산 비용을 간신히 충당할 정도입니다. 보세요.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은 12월에 하루 110만 배럴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시장을 잃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문은 닫혔습니다. 아시아의 문은 매우 싸게 팔아야만 열립니다. 이것은 무역 전략이 아니라 포위입니다. 그래서 팔리지 않는 이 석유와 천연가스가 러시아의 예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서 수학이 등장하는데 수학은 푸틴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2026년 예산을 작성할 때 가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배럴당 평균 59달러의 석유를 판매할 것입니다. 이 수치는 예산의 손익분기점이었습니다. 즉,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고 전쟁을 재정 지원하기 위해서는 석유가 최소한 배럴당 59달러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격은 얼마일까요? 2025년 12월 기준으로 러시아 우랄 원유의 가격은 배럴당 39달러 18센트로 떨어졌습니다. 차이는 배럴당 20달러입니다. 수백만 배럴이 수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일 수억 달러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격은 국가 재정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12월에만 석유 및 가스 수입이 연간 49% 감소했습니다. 경제학자 드미트리 폴리보의 최신 연구는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붕괴의 수학적 불가피성을 드러냅니다. 폴리보이는 러시아의 예산 적자가 처음 계획된 수준인 1.6%를 빠르게 초과하여 2.7%로 뛰어오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편차는 크렘린의 전쟁 기계를 재정 지원하는 데 필요한 현금 흐름이 차단되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석유 부문에서의 저주는 판매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생산 인프라는 물리적 붕괴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성숙한 유전의 매장량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으며 기술적 불가능성이 이 부문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럴당 약 40달러의 가격이 많은 유전을 수익성 없게 만들어 폐수적인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시베리아의 노후 유정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주방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북극의 추위에서는 이 과정이 유정의 동결, 왁스 막힘, 저수지 압력 손실과 같은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케이플라르 분석에 따르면 제재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이러한 셧다운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특히 겨울철에 북극 지역의 유전이 얼어붙으면 생산이 영구적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즈베스티아의 2025년 12월 데이터에 따르면 생산량이 이미 하루에 18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제재로 인해 할리버튼과 슐럼버저 같은 회사들이 철수하면서 시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예비 부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가즈프롬 네프트는 200개의 부족을 발표했습니다. 운송 계약은 46% 감소했고 인프라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산업은 기존 장비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제3국의 장비는 비쌉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없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제한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에너지 카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익의 체계적인 억압은 러시아 국내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사회 구조를 분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에너지 대기업 유니퍼가 제네바에서 가즈프롬을 상대로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상이 요구되고 있는지 아세요? 총 45백만 유로입니다. 루코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러시아 최대의 민간 석유 회사인 루코일은 현재 서방 제재, 특히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을 직접 겨냥한 미국의 새로운 2차 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루코일의 경영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크렘린으로 가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을 주세요. 우리는 망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러시아 국가를 먹여 살린 회사가 이제 국가의 자선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가 하락과 제재로 인해 수출 수익이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루코일은 국제 자산을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정유소와 이탈리아의 시설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거인이 지역 플레이어로 변하고 축소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스프롬과 루코일 외의 러시아 기업들에게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2025년은 러시아 무역 역사에서 암흑의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에서는 17만 3천 개의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반면 23만 3천 개의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회사의 수는 새로 설립된 회사의 수보다 26% 더 많았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60개 지역에서 상업 활동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러시아 중산층의 소멸과 산업의 현대화 능력 상실을 의미합니다. 운송 및 특수 장비 계약의 대규모 46% 감소는 러시아 공장이 더 이상 기계 공원을 갱신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통계는 전쟁 경제가 번영을 가져온다는 거짓말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50만 명 이상의 러시아 시민들이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경제 위기의 거리에서의 반영은 또한 심리적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불확실성과 궁핍에 직면한 러시아 사람들은 진정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항구 일제 수요는 전쟁 전보다 2배 증가하여 기록적인 수준인 22.300만 패키지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돈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잃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본 필수품에 대한 접근이 사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분유 가격이 44% 급등했습니다. 이 인상은 인구의 구매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습니다. 판매량은 12% 감소했습니다. 러시아 가정은 이제 자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고 사이트에서 물물 교환을 해야 합니다. 러시아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이제 사치입니다. 사회의 미래인 아기들을 먹일 수 없는 것은 그 사회의 붕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국가는 전쟁 산업을 먹여 살리기 위해 민간 경제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을 산업 및 군사 부문으로 강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할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및 경제 교육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푸틴의 안정성 약속이 어떻게 혼란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류 병목 현상은 전선의 탱크뿐만 아니라 도시의 슈퍼마켓 선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너지 대기업들의 강제적인 생산 감소는 관련 산업과 서비스 부문도 정체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가즈프롬방크에 대한 제재 압력으로 인해 러시아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국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엘리트들 사이의 공황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고르 세친, 푸틴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로스네프트의 CEO였던 그는 한때 에너지 부문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USSDN 목록에 오른 죄수입니다. 세친의 지도 아래 로스네프트의 수출 능력과 이윤 마진이 붕괴되면서 그의 개인 재산과 국제적 연결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레이만 케리모프와 같은 에너지 투자와 관련된 과두 정치가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케리모프는 미국에서 가족 신탁을 통해 관리하는 투자 자산의 동결과 막대한 벌금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세제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이 올리가르히들의 이동이 완전히 제한되었습니다. 바기트 알렉페로프, 루코일의 창립자이자 전 회장은 2025년에 미국, 영국, 유럽연합의 제재를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알렉페로프는 그의 부의 주요 원천인 에너지 부문에 대한 파격으로 불가리아와 이탈리아 같은 국가에서 국제자산을 매각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권이 이 재정적 파괴에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과도 정치가들과 고위 관료들은 두바이와 이스탄불 같은 안전한 피난처로 자산을 옮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무대에서의 고립은 벨라루스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내부 손실을 민스크를 통해 보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벨라루스 경제도 13억 달러의 무역 적자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나토가 공격적인 러시아 정책에 맞서 국경을 따라 로봇 중립지대를 만들기 위한 준비는 이제 크렘린의 군사 억제력조차 기술에 의해 차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두려움인 포위가 그들 자신의 에너지와 전쟁 정책을 통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붕괴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이는 러시아가 지난 30년 동안 구축해온 에너지 강국 교리를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것입니다. 푸틴의 가장 큰 비장의 카드였던 천연가스와 석유 협박은 오늘날 그를 겨냥한 거대한 함정으로 변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에너지 자원에 갇혀 있습니다. 국제복지기금은 석유와 가스 수익이 49% 급감함에 따라 빠르게 증발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의 지출 속도로 이 기금이 1년 반 내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전선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전쟁 기계가 연료를 다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전략적 패배는 러시아가 파트너를 찾는 동안 중국의 원자재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이징은 모스크바의 무력함을 이용하여 원가로,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석유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세계적인 강국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저렴한 주유소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성공이 아닙니다. 사실상 완전한 항복입니다. 국정을 대가로 안전과 번영을 약속한 푸틴의 계약은 수백만 명의 눈앞에서 찢어졌습니다. 에너지 제국은 이제 잔해 더미에 불과합니다. 그 잔해 아래에는 크렘린의 미래가 묻혀 있습니다. 세계를 얼어붙게 하려던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경제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가즈프롬의 파산과 루코일의 무력함은 러시아 연방의 종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대가는 이제 전선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민의 부엌, 아기 분유, 꺼진 난로에서도 지불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문은 잠겼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은 덫으로 변했습니다. 에너지 카드는 폭발하여 크렘린의 손에 잔해만 남았습니다. 그 결과 물류의 중추가 무너졌습니다. 유조선은 바다에 발이 묶였고 트럭은 국경에서 멈춰 있으며 화물 열차는 선로에 갇혀 있습니다. 푸틴의 물류 요새는 그가 만든 복잡하고 혼잡한 뿌리의 무게에 의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국은 돈이 떨어질 때가 아니라 희망이 무너질 때 붕괴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는 돈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전쟁은 대규모 파산을 가져오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하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쳐서 P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저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